미국의 그런 움직임을 보게 되면 다른 국가들하고 테크적인 연합력이 좀 낮아질 수 있게끔 정책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모든 걸 자국에서만 해야 되고 자국민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테크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 중국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돌기를 이미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 그 파이프라인, 밸류체인을 수직으로 다 만들 거야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하다못해 로봇의 뭐 포장재부터 시작해서 액추에이터, 자간 센서까지 다 우리 거로 하면 되지? 이 정책이에요. 오히려 다른 국가가 걱정해야 돼. 중국이 이렇게 해서 이 부품 수출 안 해 하면은 이것도 일이 커질 수도 있어요. 교수님과 계속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한국에 대해서 좀 현실을 파악하고 한국의 미래를 한번 또 전망해 봤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 로봇 시장을 우리나라가 막 선점하고 이 로봇 시장에 막 패권을 잡기에는 좀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로봇 시장을 누가 선점하고 누가 결국 이 로봇 시장의 패권을 잡을까? 저는 이게 결국 또 궁금한 거거든요. 네. 앞서 이제 기업 관련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저는 좀 더 국가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지금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선두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또는 중국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그냥 예측을 놓고 봤을 땐 중국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AIC를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이 먼저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네. 따라가는 속도를 보게 되면 중국이 무시무시하게 빠르잖아요. 이미 좀 앞지른 부분도 좀 보이기도 하고 뭐 최적화나 일부 영역에서는. 근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중국이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뭔가 억압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눌려 있고 창의적인 걸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테크 분야를 놓고 보게 되면 중국은 게임도 그렇게 움직였고 LLM도 그렇게 갔지만은 자율스럽게 해.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몇 개만 뽑아요. 델론만 밀어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잘 못해요. 델론만 밀어준다고 보게 되면 약간 차별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중국은 또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LLM 시장에서 봤을 때 느꼈던 게 그들이 과거부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유학을 우리나라도 과거에 많이 했지만 엄청 많이 보냈어요. AI도 그렇고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제가 있는 대학원만 봐도 뭐 공학적인 건 아니지만 전체 대학원 규모가 저희 1,900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MBA 과정이 있는데 1,900명 중에 700명이 중국인이에요. 저는 이제 토요일날 주로 수업을 하는데 토요일날 수업하러 저희 오비스홀 건물 가면 대화 중에 70%가 다 중국말로만 들려요. 그 건물 들어가면 저는 제가 무슨 베이징 대화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사람들 복색도 그렇고 다 중국 느낌 딱 나요. 그렇게 그들은 어떤 사회적 정책 또는 인재 양성 다 허용적이고 특히 AI 씬에서 보게 되면 데이터가 중국이 이제 국가 치안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사회적으로 확보했고 이게 이제 그 AI 학습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AI를 몇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맥락을 지금 얘도 쓰고 있어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정부가 특히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로봇에 대해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전략은 중국 정부는 10년이 훨씬 넘어요. 그때부터 독일 쪽 유학 많이 보냈고 인재들이 자고 돌아올 수 있게 다 길을 열어놨고 이런 걸 놓고 볼 때 저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가장 좀 우세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예.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미 가장 많은 로봇을 보유한 국가가 중국 아닌가요? 네. 그리고 또 학습시키기가 쉬운 게 이걸 뭐 어떤 인권이나 그런 문제를 놓지 않고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유가 AI 씬에서 보게 되면 AI 액트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AI 액트는 굉장히 윤리 철학적으로 잘 짜진 법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산업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국가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일단 시도해보고 하는데 이유만 못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이유에 있는 일부 국가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봄부터 우리도 너무 이거 좀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우리도 여기 빗장을 풀자. 근데 중국은 빗장이 약하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해보기가 편하죠. 일례로 미국도 뭐 2030년부터 다르파,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 고등계획연구원이 전장에 휴머노이드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계획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형태, 강아지 형태 장착하고 막 시도도 하는 걸 막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더 서방 세계는 이거 함부로 공개를 안 해요.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볼지 찜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와중에 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실상 이 두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AI 모델에 있어서도 좀 딥시크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존에는 중국을 다들 너네 뭐 물건 잘 만드는 제조 강국이잖아 라는 정도로 봤었는데 이게 야 너네 이런 첨단 기술까지 잘해? AI까지 잘한다고? 너네 진짜 무섭네? 하면서도 이게 은근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미국은 좀 위축되고 있으면서 반대로 중국 시장이 올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이 진짜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무서운 존재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이미 기술중심적인 국가로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국가의 정책도 이제 장기적이고 국가가 표면적으로도 그런 거 밀어주는 거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거든요. 예. 그럼 반대로 미국이 지금까지 사실상 패권국이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중국에게 그런 패권 지위를 좀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포지션은 지금 어떠한가요? 미국은 저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최근에 이제 트러블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를 보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 테슬라도 갖고 있지만 스페이스X, 보링, 그다음에 X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의 사업권을 뭐 뉴럴링크도 갖고 있고 사업권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현재 연구하고 있거나 장기적으로 잘 나갈 분야들을 갖고 있는 거긴 해요. 근데 보면 이제 미국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네네. 많은 국가들하고 지금 좀 척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단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단기, 중기적인 경제적인 메리트를 위해서 많은 결합관계 부분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는 근데 저는 이 빅테크 영역이 다른 국가들하고 협력 없이 혼자서 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뭐 전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의 그런 움직임을 보게 되면 다른 국가들하고 테크적인 연합력이 좀 낮아질 수 있게끔 정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모든 걸 자국에서만 해야 되고 자국민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테크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죠. 계속 과거 트럼프 1기 때부터 리쇼어링 얘기하면서 바이든 때도 어찌 보면 좀 그런 기조가 좀 유지가 됐었고 이번 트럼프 2기 때는 사실 그 움직임이 더 강해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관세도 부과할 정도로 미국이 계속 미국이 짱이야. 미국이 제일 1등이어야 돼. 이런 움직임이 더 강해지는 만큼 반대의 좀 부작용들이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자율적인 것 같지만 또 산업적인 측면에 통제가 많은 거거든요, 미국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들도 보면 주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처음에 정부하고 연합이 돼서 정보 사업도 많이 따내고 정책적인 영향력을 갖고 오면서 할 것 같았는데 정책 이게 어떤 줄의 결합이 흔들리니까 갑자기 또 기업 가치가 출렁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되게 안 좋은 모델이라고 봐요. 이렇게 가는 거는. 예. 그거를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너무 오너 리스크가 크다. 맞아요. 오너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게. 일론 머스크가 물론 기본적으로 그 사람 자체가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본인도 밝혔듯이 정신적인 질환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트럼프도 약간 스테이블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는 스테이블하지 않은 두 명이 붙어서 좀 굉장히 이게 인지과학적으로 재미도 있으면서 한편은 굉장히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맞아요. 크거든요. 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인지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좀 어려운 리더예요. 즉흥적이기도 하고 하이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또 굉장히 고집도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넥스트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 예. 인문학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지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보는 게 일론 머스크가 지금 굉장히 인싸처럼 활동하잖아요. 막 모든 거 다 올리고. 근데 어린 시절에 보면 그들은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은 그냥 아싸였어요, 사실. 약간 왕따 당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재미난 지점은 이 사람 참 독특한 게 성공 가능성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 우리 확률. 대충 기업들은 보게 되면 밸류하고 프로바빌리티를 곱해갖고 미래 가치를 따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밸류는 보는데 확률을 잘 안 봐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했던 게 있는데 이거 안 보더라고요, 잘. 근데 이 확률이 낮은 거를 본인만의 그러니까 미친 듯한 노력으로 극복하는 거죠. 이 사람도 재밌는 게 이제 퍼스트 프린시플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본인이 기초 서적부터 다시 공부해요. 스페이스 X 때도 이 사람이 스탠포드에서 뭐 제레미 물리공학을 공부했지만 사실 공부 오래 안 하고 뛰어나왔으니까 자기가 다시 공부한 거예요, 그냥. 엔지니어한테 맡겨도 되는데 내가 기초 원리를 알아야지 뭐가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런 모습도 재밌고 해서 종합적으로 현대 인물 중에 가장 신기한 사람. 제가 봤을 때 신기한 인물이에요. 제가 타지 얼마 있다가 뭐 이제 금융사 VIP들 멤버들 대상으로 이런 강연을 좀 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일론 머스크 공부하고 싶다고 하셔갖고 제가 이제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고 인간에 대한 분석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인간적인 거, 산업적인 거, 기술적인 거 좀 이렇게 섞어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도 되게 재밌겠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대표님 한번 또 얘기 나눠보죠. 일론 머스크만 놓고서. 그렇죠. 저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너무 대단하기도 하면서도 참 신기하기도 해서 일론 머스크 관련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는데 보면 볼수록 내가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게 가능하지? 라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참 독특한 인간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교수님께서 중국이 또 다크호스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속도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꾸준한 그 속도로 가는 거고 중국은 속도를 점점 더 엑셀러레이트를 밟고 있어요. 가속기를. 예. 그러면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중국을 좀 누르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뭐 반도체나 AI 씬만 봐도 미국이 뭐 3년 전부터도 규제를 시작했고 뭐 작년부터 대놓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거의 뭐 빨간색 칠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씬에서도 그러고 싶은데 문제는 중국이 그럼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휴머노이드를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중국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둘기를 이미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 그 파이프라인, 밸류체인을 수직으로 다 만들 거야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것도 안 줘도 우리는 하다못해 로봇의 뭐 포장재부터 시작해서 액추에이터, 작은 센서까지 다 우리 거로 하면 되지? 이 정책이에요. 오히려 다른 국가가 걱정해야 돼. 중국이 이렇게 해서 이 부품 수출 안 해야 하면은 그러네요. 이것도 일이 커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뭐 각각의 부품들을 누가 만드는지 기업들을 쭉 하나의 표로 정리해 둔 자료를 보면은 거의 80%가 중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1월달에 모건스탠리 휴머노이드 100을 보면 그 보고서 참 재밌는 게 인간의 신체를 딱 띄워놓고서 머리, 부품, 몸통 이렇게 해서 이걸 기술적으로 설명해서 굉장히 설명이 쉽게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면 요소별로 기술 리스트가 기업이 쫙 나와요. 네네. 이때 보면 중국 기업 되게 많아요. 진짜 이 목록에도. 예. 진짜 한편 미국이 계속 위협을 받는 듯한 느낌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 첨단 기술이 워낙 미국이 계속 우위에 있었으니까 이 둘 간의 경쟁의 구도도 좀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이 분쟁이 좀 너무 불꽃이 튀어버리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에서도 계속 뭐 의대 문제나 인재풀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인재가 중국하고 미국이 원천적으로 현재 많고 냉정하게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인재들도 그 두 국가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재가 내부에 부족하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이렇게 누구랑 나눴었어요. 미국이나 중국은 천재들이 AI나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고 한국의 천재들은 점을 빼고 있다. 피부과 의사가 돼서. 한국은 아직도 진짜 인재들이 다 의대로 가고 의대 중에서도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잖아요. 그렇죠. 피성환 세 가지가 뭐 피터지게 싸우고 있으니까. 예. 물론 그로 인해서 최근에 피부과도 성행하며 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막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마켓입니다. 예. 피부과로 오고 막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좀 의료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너무 밸런스가 그쪽으로 확 무게추가 쏠려 있는 거 이게 이제 아쉬운 거죠. 우리나라 인구 대비. 참고로 제가 공대 출신이거든요. 왜 이 공대 인재들이 안 오지?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것도 있었거든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게 꺾인 대표적인 계기가 IMF 때예요. IMF 겪고 오면 사람들이 뭐 공대 나와서 삼정 가고 무슨 건설회사 갔는데 갑자기 막 정리해고돼. 야, 제 석사까지 맞췄는데 튀김집 했잖아. 뭐 이런 거 식당 하잖아 하면 근데 의사들은 그래도 IMF 때 사람들이 몸은 계속 아프니까 전문직이구나. 대학교 입결이 확 틀어진 시기가 근시대 중에는 그때였어요. IMF 겪으면서 사람들이. 예. 근데 지금도 계속 그때의 불안감이 안 없어지다 보니까는 그게 쭉 가는 거예요. 예. 그렇고 최근에는 2020년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이게 또 건강이다. 맞아요. 라는 인식이 또 한 번 팡 터져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제 건강, 헬스케어, 의료 이쪽으로 계속 관심도가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대중의 인식을 바꾸려면 사실은 정치권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이 좀 많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안 바뀌면 대중들은 이게 게임 이론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1대1의 게임 관계에서는 내가 먼저 바꾸기 힘들어요.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지만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게 정치인들하고 기업의 오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